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또 확대되면서 유기실 대출 규제가 약발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들썩임을 진정시키려면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집값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집값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전 정부들의 실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연구소장,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대은행 가계대출 일주일 만에 또 약 2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이 6주 만에 또 반등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627 대출 규제가 지금 시행된 지 한 달 반가량 정도 지났는데요. 약발이 서서히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질문으로 진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약발이 있냐 없냐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단기적이지 않았느냐. 이제 겨우 한 달을 막 넘긴 시기고요. 사실 지금은 8월 이제 비수기죠, 흔히 말해서. 네. 사실은 이제 9월, 10월 어떤 이사 수요라든지 또 하반기에 또 움직임이 좀 있을 건데 저는 사실은 이런 사실 굉장히 고강도의 이게 규제였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다차원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시장에 또 나가보면 굉장히 관망세가 왜냐면은 팔고자 하시는 분들도 혹간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량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사고자 하시는 분도 좀 더 지켜보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게 다시 또 변동이 있을 거라는 이 각자의 동상이몽 하에서 네. 지켜보는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조금씩 오르는 거는 사실은 어떤 개발 호재라든지 이게 굉장히 뭐 재건축이라든지 여전히 뭐 역세권 이런 호가 지역이나 양호한 주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 가격이 오르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627의 이 규제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6개월 동안에 아무 변동이 없이 또 추가적인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신이 좀 커지면서 그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뚜렷하다라는 거고 두 대표님께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규제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 전제 자체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과거를 조금 반추해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상당히 강력했던 대책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한 4주 혹은 그런 정도를 넘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거는 한 2개월 정도, 8주 정도에 가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물론 그 627 대책 자체가 충격파 그 규모 자체를 갖다 한도를 딱 정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시장에 주는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벌써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네. 이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별로 변동이 없는 규제의 역설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길게 본다면은 6개월 정도로 장기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기시 나오고 난 뒤에 상승률이 조금 꺾이긴 했어도 마용성이나 이런 쪽의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고가가 출현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 그 매도하시는 분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어서의 어떤 매도 호가 조정 부분에 있어서 결코 뭐 양보할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의 627 대책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표현과 또 아니면 또 더 길게 효과가 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에 타격받은 분들이 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이하의 주택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들이 많은 어떤 부담을 안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시중에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4,280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가 좀 재미있게 제가 언론을 살펴보니까 좀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서울 아파트의 시가 총액이 약 한 1,80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2번 사고도 남는 규모의 돈이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시중에 있어서의 움직임 자체는 오히려 조금 그동안의 휴지기를 가지고 재상승 부분에 대한 시점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점은 저런 조금 단정하자면은 추석, 그리고 우리 이번에 추석을 전후로 한 그 시점이 10월 초죠. 예, 지금의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비수기였던 부분이 분명히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철이 오는 가을에 접어들게 되고 또 추석을 전후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주택 구매나 아니면 임대로 있는 상황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분이 같은 수치를 놓고선 해석이 약간 결이 다르긴 하시는데 두 대표님은 627 대출 규제의 어떤 효과는 한계를 점차 드러내고 그렇죠.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두시는 것 같고 이재문 소장님 차례. 저는 이제 효과의 그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뭐 7일까지 그 발표에 의하면 시중 5대 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이 한 1조 900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아, 1조 9천억. 9천억, 2조. 근데 1조 9천억의 증가 금액의 성향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느냐, 아니면 신용대출이 증가했느냐,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했느냐라는 분석이 전제가 된다라면, 네. 근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발이 조금 둔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주로 증가한 양이 뭐냐면 신용대출이 좀 증가한 걸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뭐 정확한 금액의 추정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네. 신용대출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가 또 어려워가지고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의 어떤 부분이 어렵다라면 또 신용대출로 우회해서 갔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가능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627 대책의 약발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냐면 자 처음에 그 전세자금 대출 집값이 이제 뭐 한 0.4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0.12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0.14 정도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도 좀 더 우리가 복합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강남 사구와 그다음에 마용성 지구와 기타 이제 서울의 나머지 이제 한 18개구 정도의 주택 거래량이 어디에서 많이 늘었는가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단지 수치적으로는 아직까지 서울의 주택 가격은 마이너스로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단지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 약발이 다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이 관망세는 제가 봤을 때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바닥으로 쉽게 얘기해서 바닥을 찍고 주택 이제 약발이 다 해갖고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그냥 맛보기용이라고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간다라면 내년에 공급량이 많이 줄을 걸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공급을 진작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거는 지금 판단하기에 너무 섣부른 생각이죠. 그럼 결국에 수요 억제를 또 펼 수 있다. 그리고 이 억제 효과 중에 가장 좋은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가 간과할 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규제 효과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적인 공급 대책, 그다음에 수요 억제 정책을 또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또 하나 통계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게 이건 두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네. 거는 대출 규제 효과가 좀 떨어졌다고 보시니까요.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하락 거래가 좀 늘었어요. 네. 하락 거래는 이제 이전 최고가 대비 더 낮은 가격에 매매 네. 체결이 된 걸 말하죠. 그리고 또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또 늘었단 말이죠. 네. 이건 이제 대출 뭐 예를 들면 주담대가 6억 원 캡으로 묶이니까 그 대출을 6억 원 캡 묶인 상태에서 거래를 했었을 때 9억 원 이상 거래는
쉽지 않은 게 그렇죠. 이건 사실 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 아닌가요? 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강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번에 정책의 어떤 그로 인한 충격파 자체가 시장 전체에 골고루 퍼졌다기보다는 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로 매입할 계획을 세웠었던 서민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30, 40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굉장히 충격파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라는 곳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는 서울의 어떤 핵심 강남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단한 어떤 자산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부 아까 하락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또 그 상반되는 곳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매물이 회수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가격 자체가 신고가를 갖다 거듭 갱신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게 되면요, 가장 우리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이제 그 마포구가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33평 되는 국민평형 자체가 20억대 중반을 넘어서서 30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은 기존보다 이미 지금 평가하는 그 평형에 대한 어떤 가치,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오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량 부분에서 하락 거래가 일부 는 것 자체가 시장에 있어서 전체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냐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가계부채 우리 관리 방안으로 사실은 이번에 6.27 대책이 나왔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 말 그대로 부실화 부분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나왔고 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부분을 억누르는 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대책 이후에 생활비 대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로 많이 옮겨가는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이번에 정부가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삼았지만 부실화는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자체가 부실화될 여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쨌든 여러 가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부동산 대책으로 둔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그 부분도 대체적으로 자산가나 고가 주택이 아닌 사실은 9억 이하의 어떤 중소형 주택 부분에 대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대책의 그 효과나 영향력 충격파 자체가 서민들에게 주로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이번에 어떤 대책 자체를 단순히 그 이후에 시장 변화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정말 서민들에게 실수요자에게 대책을 통해서 더 많은 주거 안정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진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경기도 광명, 과천, 분당 이런 데 집값이 상승률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이걸 이제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대출 주담대가 상한이 막히니까 이제 서울의 거리도 가깝고 좀 가격도 상대적으로 싼 이런 경기도의 핵심 지역들로 또 매매 수요가 그렇죠. 이전하고 있다. 사실 뭐 성남 분당이나 네. 사실은 뭐 과천은 준 강남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네. 교통망도 좋아졌고. 근데 다만 저는 풍선 효과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이 집값 추이를 보면 아까 서울에서는 전혀 내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당하고 과천이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요맘때 한 9월쯤인가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발표했을 때조차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보합 수준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대 심리, 즉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라든지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풀려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뭐 꼭 풍선 효과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 자체에 고유한 색깔이 또 있는 거고요. 과천은 뭐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재건축이 이제 마무리 시점이어서 굉장히 신축 중심에 정말 미니 뉴타운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더 살기가 좋아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좋은 정주 환경으로 인해서 좀 수요가 오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분당, 과천, 그다음에 뭐 광명. 네. 근데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더 확산되면 이건 또 다른 거예요. 화성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지역들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확산된다. 우리가 그게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가 되겠죠.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 효과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투자 시장으로라고 우리가 부동산을 진단했을 때 뭐냐면 네. 실수요자가 있고 투기적 가수요자들이 있습니다. 뭐 전세 끼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는 수요가 완전히 차단이 돼 버렸잖아요. 차단이 된 상태에서 절반만 움직여지는 시장을 가지고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시장 자체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2025년 들어갖고 한 10%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승 기조에 따르는 어떠한 추격 매수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근데 그것이 뭐냐면 뭘로 연결됐다 풍선 효과로 진행되고 있다라기에는 상당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경기도 구리나 남양주 뭐 다산 신도시 같은 데로 만약에 오름세가 확대된다. 확대가 지금 되지 않는 걸로 되지 않는 나타나고 걸로,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 우리가 앞서 갖고 가서 제가 너무 이것이 사람이 확 죄송합니다. 이렇게 퍼진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기적 가수요가 진입되지 않고 전세 끼고 갭 투자라든지 네. 일시적 2주택의 한계 요인이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택을 그렇게 샀다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전입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기에는 제한적이다. 알겠습니다. 보여지고요.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다시 뒷걸음질 좀 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출 규제의 온당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런 부작용들을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 잠실의 그 잠실 르엘이라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확정이 됐는데 네. 전용 74제곱미터 기준으로 18억 원이에요. 정말 비싼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주담대 상한이 6억 원으로 또 잠실은 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단순 산술이지만 최소 내가 현금으로 12억 원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2억 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금 부자 빼고 과연 누가 있겠냐.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나도 잠실에 있는 아파트 살고 싶은데 결국 청약이라는 좀 열린 기회도 나는 결국 대출 규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두 대표님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률 제고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100대 1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될 수 있는 수요자들이 충분히 모여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여기에 잠실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단지고 앞으로의 가격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전망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청약자들이 충분히 모여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하나의 예시로 본다면요. 예전에 우리가 강남 지역에 보면은 줍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네. 부적격 어떤 그런 대상의 어떤 주택들이 한두 채가 나왔을 때 거기에 경우에 보통 보면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강남에서 나올 때마다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 나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 현금이 준비가 되신 건가요?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정부는 지금 생각할 때 꼭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들여다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제2금융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어떤 수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다양한 어떤 자금 동원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만 하겠고요.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이쪽에 그 잠실 르엘이라는 것이 지금 7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18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장에 평가되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싸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단지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서울의 강북의 대조동의 모 아파트가 그동안 굉장히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단지가 분양이 됐었는데요. 그 국평이라고 하는 우리가 85제곱미터의 어떤 주택 단지의 분양가가 강북인데도 거의 15억 원에 가까운 14억 정도 내외인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황리에 마무리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제가 하나의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서울의 기존 주택의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현재 14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존 주택의 거래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민간 아파트의 평당 새로운 신축의 분양가
이것은 허그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4,600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전보다 10%나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평이라고 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한편에서는, 그리고 아까 허그에서는 지금 한 평균 평당 4,600만 원 정도가 넘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전체적인 평당 국평을 해서 33평으로 계산하게 되면 15억 7,8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지면은 서울에는 지금 공급이 주로 재건축으로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건축의 공사비가 1, 2년 전보다도 대폭 올라서 현재는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강남 지역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런 것을 맞물리게 되면은 네. 주택 가격을 투기꾼들이 해서 억지로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시장에 내놓을 공급 물량이나 매물은 적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애달바하는 어떤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 높여주고서라도 네. 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잠실 르엘의 전용 74제곱미터 분양가 18억 원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거지. 향후 미래 가치를 감안했었을 때. 그러면 청약에는 문제가 없다? 흥행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겠네요. 이 기준이라면. 네, 저는 뭐 흥행 역시 뭐 굉장히 흥행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18억, 뭐 12억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지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와는 다른 시장이다. 딴 나라 이야기. 그렇죠. 근데 하죠. 이제 하지만 어쨌든 18억이라는 분양가에 도전을 하는 사람은 지금 아마 본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나 어쨌든 무주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요. 최소 뭐 진짜 뭐 한 7, 8억이나 또 반 이상의 어떤 뭐 이렇게 종잣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6억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이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다라기보다는 이 기다림의 정점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이 이런 트럼프 이게 뭐죠? 차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청약 통장이 15년 이상 된 정말 이런 통장이 거의 한 78만 명이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뭐 이게 몇 호나 이게 몇 호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기꺼이 뭐 흥행은 하죠. 근데 다만 저는 계속 우리가 이런 식의 청약, 분양 방식 정말 모든 국민이 이런 것만 바랄까? 저는 있죠. 다른 식의 나의 선택지는 없을까? 정말 그 막막한 생각이 조금 들어요. 로또 네. 되는 심정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청약을 네네 해야 맞죠. 되냐라는 네, 남의 문제점을 남 동네의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과연 이런 방식으로의 뭐 이렇게 해왔었죠. 해왔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과연 뭐 진짜 우리가 평당 5천만 원 이 시대 때 계속 그것이 정답이라는 기본 가정하에 그 다음을 계속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원점에서부터 과연 그러한 분양가까지의 어떤 과정 여러 가지를 한번 되짚어 보고요. 우리 사회에 낀 이 버블, 저는 이 버블에 대한 네. 좀 걷어내기에 대한 좀 생각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문 네.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결정권이 없잖아요. 네. 그 결국에 뭐냐면 공급자가 가격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공급자의 가격 결정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이제 제일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토지 대금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하고 아마 인건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 않는 한 오늘 청약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가장 싼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자는 반드시 몰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둔촌 파크포레온 그 무청약 하는데 그 내채를 하는데 22만 명이 올라왔고 5만 6천 대 1인가 이렇게 네. 가는 그 현상을 나쁘게 볼 수 있냐. 주식도 5천을 간다는데 예. 결국에 뭐냐면 자본시장에서 주택도 그렇고 모든 이 자산 상품들은 가격의 유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많은 그 청약 준비자들, 예비 준비자들은
청약 가격은 올라가는 거는 당연시 이미 지금 인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청약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이 시세가 이렇게 돼 있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청약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장성을 분석하고 그 이후에 어떤 공급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우리 그 무주택자들도 비교 대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자료가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공에서 내놓는 자료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 사설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설은 가장 기본적인 게 영리를 목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허위 거래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의 시장 가격이 상당히 왜곡되는 현상도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항상 청약 시즌에만 그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년에 서울에는 이제 주택 공급이 거의 없다는데 1만 호 미만이라는데 5월 하반기에 19,000세대가 서울에 청약이 예정돼 있으니 올해라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 심리가 확대된다 그랬을 때는 청약률은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꼭 그 현금 부자들이 진입이 쉽죠. 현금 부자들이 진입이 쉽지만 그렇다고 현금이 좀 부족한다 그래서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현금 부자들이 차지하겠지만 이미 그분들은 모기 때문에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뭐냐면 각종 찬스, 각종 대출 모든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의 기재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청약 시장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진 세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들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청약 과열의 현상을 짚어봤지만 지금 이 청약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출 규제 이후에 전셋값도 좀 빠르게 오르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묶어놨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전월세로 이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죠, 진 교수님? 저는 대란이라고는 생각을 사실 안 해요. 왜냐면은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전세 대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 네. 2000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2년, 3년 되면서 그야말로 전세 대란이었거든요. 그거는 전세집이 없고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실 전세 대란이라고 하면은 대란에 맞는 이 조건. 가을 이사철에 대란이 네, 대란이 이제 수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안올것 왜냐면은 같으세요? 과거의 전세 시장과 지금의 전세 시장 굉장히 좀 판도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뭐 7대3 시장이 임대차가 전세 중심이었고 전세 수요가 굉장히 강했었고 또한 또 일반 가구가 많이 증가했지만 지금은 가구가 늘어나는데 다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굳이 전세, 월세로 많이 수요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월세가 조금 대세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세 대란이라기보다는 이 대란을 좀 흡수할 월세 시장이 많이 커졌다. 좀 쉐어가 된다 이런 점에서요. 이 전세로의 이 쏠림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고 네. 다만 이제 그 뭐 가격은 뭐 계속 오를 수 있죠. 그리고 공급 급감. 전세가 없어. 갭 투자도 막아놨고 이 전세 물량이 없어. 네. 입주 물량도 없어라고 네. 걱정을 하지만 사실 착공은 조금 떨어졌지만요. 우리가 사업 승인 물량을 보자면 거의 48만 호예요. 근데 착공은 한 25만 호. 그 말은 착공에 준비 중인 물량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우리가 입주 물량, 착공 물량 그것만으로 공급이 급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2, 3년 내에 굉장히 물량의 확대 여지는 크다. 그래서 저는 이 전세 대란으로 괜히 이렇게 몰이를 여론이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대표님 생각도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두 대표님은 전세 난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전세 난 가능성이 이미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는 이미 거죠. 벌어지고 네, 있다?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되게 해석이 다르시네요. 예, 제가 주변에 지금 보더라도 지금 1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주변에 전세 지금 가액 자체가
몇 천만 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국평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1, 2억 원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있거든요. 그게 강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 전반에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 흐름도 굉장히 그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전세가 월세로 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그 부분이 또 기묘하게도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쪼그라들고 있는데 물론 전세가 사실은 주거 비용 자체가 가장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것이 가장 주거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하다 보니까 전세를 선호하는 측면들은 있지만 지금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되면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월세 전환율도 지금 5%가 넘는 데다가 지금 월세로의 전환해서 월세 가격 자체가 지금 체감하는 부분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서울의 강북의 경우에도 지금 월세가 3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강남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어쨌든 보증금을 얼마를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월 1,000만 원을 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 지역에 월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근로자 우리가 직장 근로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도시 임금 근로자 평균 수준. 그 부분이 주거 비용으로 다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충격파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당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향후에 공공임대 부분의 물량을 갖다가 대폭 확대 공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그러한 공공임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의 큰 흐름을 발표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전세 월세화 현상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임대차 시장에서의 변화로만 단정 짓기에는 굉장히 우리 주택 시장의 바탕을 흔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런 월세가 굉장히 다수화되면서 전세가 적어지고 전세 가격이 오른 부분은 또 하나 부동산 시장의 매매 시장을 자극하게 되고 또 요즘은 과거와 달리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지금 모여지는 쏠림 현상들을 빚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쪽의 매매에 대한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주택 자체를 지금 우리가 경기 내수 경기도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하나로서 선택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온전하게 그 가치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주택 이외의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모색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동안의 전례를 생각할 때 안전자산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해석인데 두 분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재용 소장님께도 듣겠습니다. 글쎄, 저는 전세 급등 현상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매매와 전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매매 가격을 뒷받침치고 하다 보니까 매매 전세를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주택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매매 시장이 있고 전세 시장이 있고 월세 시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월세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 42.2%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안적 수단이 조금 만들어진 게 이제 월세라는 거죠. 단지 이제 월세는 뭐냐면 지금 내가 매달 월세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강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만 해도 전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줄어든 것만큼 전세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포인트밖에 안 올라간 거죠. 그 얘기는 거래량은 엄청 줄었다라면 줄어든 거래량만큼 전세 가격이 상승해 줘야 되는데 그 현상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미미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2000년인가 2000년 7월에 전세 2+2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4년 차가 만기가 되고 올해 2025년 7월에 이제 2년 차에 이제 계약했던 전세입자들이 나오는 이 상황에 가을 우리가 지금 전세 가격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을 전세는 소비자들이 여름에 구해요. 최대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다음에 갈 집을 찾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이 집을 구하게 되면 지금은 얼추 계약이 끝났을 거라는 거죠. 가을 시장은.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임차 시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아주 급한 분들 제외하고서는 결국에 이제 겨울 시장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시기에 가을 전셋값이 급등할 거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좀 불일치한다. 이거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네, 짧게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세 시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세 공급 자체가 주로 신규 입주 단지에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신규 입주 물량에서 우리 실거주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됨으로써 실제 전세 물량이 신규 입주 단지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세화로 되는 과정에서 월세 비중을 아까 40% 말씀하셨는데 지금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화되는 속도 자체도 너무 지금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전세 임대차 시장 전체를 상당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판단 내리기는 쉽지는 않네요. 이게 조금 의견들이 다르신 부분들이 있고 같은 통계를 놓고도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김윤덕 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시절의 발언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수요 대책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상당히 눈속임성 데이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입주라고 하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께 가감없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걸로 거론되기 시작한 게 이제 서울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처음 읽는 건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도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 계획들은 나왔었는데 그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또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 정부에서는 다를 것인가? 진 교수님. 저는 그렇게 뭐 의지는 좋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땅들을 차단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요. 저는 일단 우리가 이제 유효부지라고 하면 지금 뭔가 다른 용도로 정해져 있어요. 네. 주거 용도가 아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 용도로 전환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토지의 품질이죠. 과연 거기 집 짓기 적당한 땅이냐. 라는 점에서 이 적격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네. 설사 유휴부지가 있더라도 이게 집 지을 만한 곳인가라는 또 나름대로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고요. 손쉬운 전략은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꺼내기 좋은 카드이긴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유휴부지가 계속 그렇게 거듭 제시가 됐지만 우리가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종합 대책이 종합 전략이 있었냐? 플랜이 없었어요. 그거는 1, 2년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꾸준히 이런 걸 발굴하고 실은 우리가 뭐 소유권 이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 있어가지고 이걸 조금 더 공급 양이 아니라 그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좀 종합 플랜이 나온 다음에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거예요. 공급만으로 지금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자, 그러면 지금의 주거 문제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부담 능력이 안 돼서 6.27의 규제 자체도 과도한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거에 저는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말은 내 능력으로 지금 이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연 공급 양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공급할 거냐, 어떻게 공급할 거냐, 자금을 어떻게 분산해서 사람들이 대금을 납부하게 해줄 것이냐. 그걸로 인해서 불안이 잠재워지는 거지. 그냥 공급을 몇만 호 하겠다는 건 메시지만으로 우리가 체감을 높이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네.
계속 듣겠습니다. 이재명 선생님. 이게 유유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이 이 난제가 예를 들어 현직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있고 용도 변경을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갑론을박도 되게 심했잖아요. 이전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육사부지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래 다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이전에 뭔가 다르게 해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부지 주택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당장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를 들어서 주거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는 주택 부족론에 상당히 그 반대적인 영향을 줘서 공급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공급에 그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가 돼야 돼요. 네. 과거에 이제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국토부에서는 발표를 하는데 국토부는 뭐냐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인허가권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런 거가 발표된 다음에 정부가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끊임없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가야 되지만 우리나라 정치 그 구도상 또 이 다른 당이 이렇게 시장을 맡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면 네.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유의미한 현실적인 공급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끝낸 이후에 공급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미분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많고 또 지자체들의 건설사들의 부실화 그걸로 인한 금융의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늘 상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공급 계획을 너무 그 이상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270만 가구를 내가 5년 안에 공급할 거야. 그 항상 우리들이 반문을 가지는 게 뭐냐면 그래 어디에다가 언제 공급할 건데 근데 지금 상기 신도시 이제 공급하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나머지 그 해동안은 뭐가 돼 있냐? 그러면 그 270만 원이라는 이 허수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 이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건데 이 주택을 공급하자고 하니 우리의 정부의 대안은 유효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2만 가구가 현실적으로 들어서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거를 강행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야지. 또 이제 뭐 신도시를 만들어 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이제 식상되고 그걸 발표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제는 믿질 않는 거예요. 3기 신도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원 공급한 거 다 공연불이 됐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인식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누구하고의 지역 자치단체장들하고의 이 협상력을 높이고 거기에 TF팀을 꾸며서 하나하나 넘어간다 그러면 수도권에도 많은 지자체가 있잖아요. 또 상기 신도시는 이미 결정돼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공급 시그널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면 저는 이제 조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불식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대표님께 좀 다른 질문을 드리는 건 역시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질문이긴 한데 또 하나 이제 서울권, 수도권에서 도심 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정비 사업이죠. 재건축 방안인데 네네. 재건축과 관련해서 용적률 완화 같은 여러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현 방침인데 네네.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지냐 폐지냐 말이 많다가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예. 그러면 여러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이 재초안 때문에 정비 사업에 속도에 문제가 생길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제초안 한 가지만 가지고 전체적인 재건축 사업의 추진에 동력을 좌우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재건축 사업이 도심에서 공급하는 데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도 있고 하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강북의 지금 재개발 단지들은 굉장히 지금 거의 정체 상태를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건축 자체가 사실은 유일한 대안이다시피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전히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있고 또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이제 층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올려줬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선도지구를 갖다가 지정하면서 1기 신도시 경우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공공기여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사실상 전체적인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성을 조합원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지금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것과 함께 지금 재초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본적으로 볼 때 왜 재초안을 재건축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 자체를 갖다 조기에 환수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알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제도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됐다가 우여곡절을 많이 거쳐서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이번에 그 국토부 장관 되신 분도 하는 말씀이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그러니까 제도를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데 이게 일단 한번 시행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큰 충격을 받는 분들이 이 재건축 단지의 서울의 경우에도 지금 이해관계 단지가 지금 40에서 80개 단지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의 정책 당국, 제가 꼭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지금 헛발질을 해왔다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결국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없는 상황에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네. 서울에 가장 인접한 도시를 개발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 속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늦춰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겨우 4, 5년 지나서 착공에 들어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에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그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그에 대한 부지라든지 네. 또는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보통 시청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 즉 건설업체의 상황이 지금 최근에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건설업체가 얼마만큼 민간 주도의 현장에서는 뛰어난 어떤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의구심이 가는데 이번 정부가 국토부 장관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제가 네. 주목이 되는 게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과연 공공의 주도 제일 앞서 선두주자로 나서는 쪽은 아무래도 LH 등 그런 공공기관이 될 터인데 그 공공기관이 나선다 하더라도 결국은 건설업체, 민간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땀방울이 아니고서는 아마 성공적인 공급 계획을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재문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추가 대출 규제 혹은 추가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나온다면 어떤 방향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추가 대책은 나올 겁니다. 공급 대책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수요 억제 대책도 병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어쨌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과감하게 푼다든지 이런 행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 공급은 뭐 계속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수요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억제할 거냐라고 하는데 뭐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어떤 부분에 추가 규제 지역을 재지정을 한다든지 또 지금 이제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양도세 일시적 감면이 이제 내년 되면 유예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뭐 그거는 세제 개혁이나 뭐가 아니로 그냥 원상 회복시키게 되면 또 양도세에 대한 부담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억제 대책이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기획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실수요자들의 이사 수요가 많아지는 계절로 접어드는 거죠. 맛보기 규제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색깔을 담은 다음 대책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